방파제 건설은 토목공사 중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예요. 알베르토 라미엘은 팔을 활짝 벌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다니까요, 리카르도 삼촌. 이것만 빼고 과학기술은 우주의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했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작은아버지 아타울포가 라미엘 가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며 MIT를 졸업한 토목기사인 그의 조카를 내게 소개했을 때부터 이 전도 유명한 청년은 나를 삼촌이라 불렀다. 사실 작은아버지의 조카이지 내 조카가 아니었는데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를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거북할 정도로 거드름 피우는 말투에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못마땅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내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럽게 날 존경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넓디 넓은 리마 땅에 빌딩을 세우는 이 명석하고 출세한 젊은이가 왜 오랜만에 페루로 돌아와 향수에 젖은 채 모든 걸 깜짝 놀란 눈길로 바라보는 무명의 국적 이탈 번역가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베르토는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다니며 새로운 동네들과 남쪽 해변의 독버섯처럼 들어서는 휴양 개발 단지들을 보여주었고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공원에 둘러싸인 연못과 수영장을 갖춘 집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어렸을 때 미라플로레스의 내 친구 대부분이 레가타스 클럽의 회원이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말을 해주었다. 당시 나는 슬그머니 그 클럽에 숨어 들어가거나 페스카도레스 인근 해변에서 헤엄을 쳐서 들어가곤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초리오스 지역에 있는 그 유서 깊은 클럽에서 점심을 먹자고 초대했다. 그가 말한 대로 클럽의 시설은 이제 모두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었다. 테니스와 스쿼시 코트를 비롯해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온수 수영장을 갖추었고 긴 방파제 2개로 바닷물을 막아 만든 새로운 해변 2곳도 클럽의 전용 시설이 되었다. 또한 레가타스 클럽에 있는 알프레스코 식당에 차가운 맥주와 곁들여 먹으면 환상적인 해물볶음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11월에 희뿌옇고 구름 낀 어느 날 점심때였다. 안개에 희미하게 가려진 바랑코와 미라플로레스의 절벽은 마치 유령이 사는 곳 같았다. 봄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는 겨울의 전경을 보자 내 기억 속에서 여러 이미지가 꿈틀거렸다. 하지만 방파제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나왔다. 정말인가? 나는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사실 나는 별로 믿기지 않네, 알베르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삼촌.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는 키가 크고 미국인처럼 보였으며 체격이 건장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레가타스 클럽에서 라켓볼과 스쿼시를 했다. 새카만 머리는 스포츠 스타일로 아주 짧게 깎았으며 자신감 넘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말할 때 영어 단어를 자주 섞었었다. 보스턴에 애인이 있는데 그녀가 몇 달 뒤에 화학과를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는 MIT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미국에서 여러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페루로 돌아왔다. 만일 페루의 모든 훌륭한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누가 발벗고 나서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는가 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애국심에 가득 찬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베르토 라멜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그처럼 페루의 미래에 확신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두 번째, 페르난도 벨라운데 정권의 마지막 몇 달, 그러니까 1984년 말에 페루 중산층은 고삐가 풀린 듯한 엄청난 인플레이션, 빛나는 길의 테러, 정전 사태, 납치, 알란 가르시아가 이끄는 APPRA가 다음해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예측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며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알베르토는 어느 곳에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은 것 같았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항상 자기 차에 권총을 놓고 다녔지만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는 법이 없었다. 알란 가르시아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젊은 기업가들이 알란 가르시아와 가진 간담회에 참가했던 그는 가르시아를 매우 실용적이고 전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방파제는 정확하거나 잘못된 계산, 토목공사의 성공이나 실패 같은 기술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흑색 마술을 쓰느냐 백색 마술을 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나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이게 MIT를 졸업한 자네 같은 기술자가 할 말인가? 매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에서 마술을 배웠나? 삼촌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가 내 농담을 받아치며 대꾸했다. 하지만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더니 자신 있게 말했다. 방파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제대로 기능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너무 매력적인 주제라 지금 대학 잡지에 실을 짧은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아마 삼촌도 내 정보원을 만나보고 싶겠죠.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인데 그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알베르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알프레스코 식당에서 보이는 레가타스 클럽의 방파제가 조상들이 만든 불후의 기념물처럼 전설적으로 보였다. 저 멀리에 우뚝 서서 바다를 가르고 수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치 모양의 해변을 만들어준 돌벽은 마치 먼 옛날의 어렴풋한 기억 같았고 도회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건축물 같았으며 실용적이고 기능적이기보다는 성스럽고 신비로운 지식과 노련한 솜씨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 조카라는 청년에 의하면 방파제를 건설할 장소, 그러니까 획반적으로 돌덩이를 겹치거나 연결해 조립할 정확한 장소는 기술적 계산 따위로 결정할 수 없고 심지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여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경험자의 눈, 즉 땅속의 수맥을 찾는 사람 같은 일종의 마법사, 무당, 점쟁이나 집과 가구가 특정 방향을 향해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애를 먹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불화와 마찰을 겪는다는 중국 풍수지리의 대가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육감이나 선천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리마의 해변에서는 약 50년 전부터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 방파제를 세워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바다에 오만한 콧대를 꺾으려는 인간들이 만든 방파제의 토대를 바닷물이 침식하지 않도록, 방파제 양쪽에 바닷물이 몰아쳐 망가지지 않도록 바닷물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 방파제를 건설하게 정해주는 사람이었다. 아마 초현실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몹시 좋아했을 걸세. 나는 그에게 말하며 레가타스의 방파제를 가리켰다. 방파제 위로 하얀 갈매기와 시커먼 거위, 그리고 철학자 같은 눈과 국자 같은 부리를 지닌 펠리컨이 빙빙 선회했다. 방파제, 이건 일상의 경의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야.
나중에 초현실자 주의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리카르도 삼촌. 알베르토는 종업원을 부르더니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제 알겠어요. 삼촌은 제 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 방파제에 대한 이야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이었다. 난 그 이야기에 무척 관심이 갔다. 그는 진심으로 얘기한 걸까? 알베르토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날부터 내 머릿속에 남아 가끔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그 희미한 흔적을 쫓아가면 갑자기 보물로 가득한 동굴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2주간의 일정으로 아주 급하게 리마에 왔다. 작은아버지 아타울포 라미엘과 영원히 작별하고 그를 묻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두 번째 심장 발작을 일으켜 아메리카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개심수를 받았다. 수술을 받아도 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목숨을 건졌고 80살 나이에 바이패스를 4개나 했음에도 회복 상태는 좋았다. 내 작은아버지는 고양이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를 수술했던 리마의 심장내과 카스타네다 박사가 말했다. 솔직히 난 그가 이번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작은아버지는 그 말을 듣더니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은 그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자신을 보러 급히 리마로 돌아온 나라고 말했다. 내가 리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메리카나 병원에서 퇴원해 그와 평생 함께 살았던 90대인 하녀 아나스타시아와 집에 상주하는 간호사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작은어머니 돌로레스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호텔에 머물려고 했지만 그는 방이 남아 돈다면서 산이 시드로 동네의 올리바르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신의 2층 집에서 지내라고 고집을 피웠다. 작은아버지는 많이 늙어 이제는 다리를 질질 끄는 허약하고 외선 노인이 되었고 빗자루처럼 삐쩍 말랐다. 하지만 평소처럼 온종이 넘쳤고 여전히 세상사에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 우표 수집가가 사용하는 돋보기를 쓰고 서너 개의 일간지를 읽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밤마다 뉴스를 들었다. 알베르토와 달리 작은아버지는 곧 다가올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빛나는 길과 MRTA가 당분간 계속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론조사의 예측과 달리 다음 선거에서 APRA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조카, 그건 가난한 페루의 숨통마저 끊어놓는 결과를 낳을 거야. 그는 투덜거렸다. 나는 거의 20년 만에 리마 땅을 밟았다. 내 기억에 흔적조차 거의 남지 않은 그 도시에서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알베르타 고모의 집은 이미 사라졌고 대신 보기 흉한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다. 그와 똑같은 일이 미라플로레스 전역에서 벌어졌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정원 딸린 작은 집 몇 채만이 근대화에 저항하고 있을 뿐 높이가 제 각각인 건물과 상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저속하고 품위 없이 경쟁하는 네온사인이 공중에서 숲을 이루는 바람에 온 동네가 과거의 특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알베르토 라미엘 덕분에 나는 천일야화에나 나올 듯한 동네를 볼 수 있었다. 부자와 중산층 사람들이 이주한 지역이었다. 그 동네는 이제 완곡한 말로 뉴타운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역에 둘러싸여 있었다. 뉴타운은 배고픔과 폭력을 피해 산으로 내려온 수백만 농민이 지푸라기 매트리스, 나무, 양철, 넝마를 비롯해 그들이 건질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 허름한 오두막집을 짓고 근근히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런 개척지는 대부분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거리도 자동차도 없었다.